만약에 부채 한도 문제 해결되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가? 강한 피벗, 내년까지 200bp나는 그런 피벗은 조금 앞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지금의 은행 위기의 핵심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오래 갔기 때문에 이렇게 터진 거고, 지금도 이거 못 잡으면 더 가니까 그럴 때는 진짜 큰 은행들도 위험하다라고 얘기죠. 이게 뭐 결국은 해결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채 한도 이슈를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뭐 간단하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 나와 있는 얘기하고 저도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엑스데이트가 언제냐가 포인트가 되는 건데, 뭐 그 날짜야 뭐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5월 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좀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저는 요번에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손님들, 저기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저한테도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제 보수적인 말씀들을 좀 드리고 나면 한 분이 하셨던 얘기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주식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터지면 주식을 사면 된다.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그런 겁니다. 뭐냐면 부채 한도 문제는 결국에는 어떻게든 해결될 거고, 그건 그들의 문제고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주식을 사면 되고, 떨어지면? 네, 떨어지면 주식을 사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떨어지질 않겠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주식의 본이죠. 네, 오히려 이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코로나 때처럼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은 뭐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주식 채권 다 전문가분 계시지만, 지금 부채 한도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 채권 시장이 과연 영향을 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금리를 눌러놓는 데는 약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만약에 부채 한도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금리가 오를까?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부채 한도 때문에 눌려있던 장기 금리가 튀어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예.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채권의 양이 많아지면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현재 엑스데이트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뭘 엑스데이트라고 하냐면 TGA 계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TGA 계정이 정부가 네. 중앙은행에다 쌈짓돈 모아놓아가지고 이거 갖고 이제 쓰는 네. 건데 보통 6, 7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세금 들어온 것까지 해서 조금 채워지긴 했지만 2천억 달러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많이 줄었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2천억 달러가 거의 이제 제로까지 떨어질 때가 엑스데이트가 될 것이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만약에 이게 뭐 어느 순간에서 뭐 1,000억 달러 남았을 때 이제 엑스데이트가 되고 네. 거기서 이제 타결이 됐다. 뭐 가정을 잠깐 해보죠. 그럼 타결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죠. 그러면은 그 TGA 계좌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6천억, 7천억 달러를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될 거고, 여태까지 발행하지 못했었던 채권들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채권 시장에 공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이제 약간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나눠서 보면, 지금은 채권의 발행을 하지 못하는 데다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좀 금리가 눌려 있는 거겠죠. 네, 이 네. 금리가 눌려 있다는 것은 연준의 발목을 잡으면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를 눌러놓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네. 물론 이제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가정이 있다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반대편에서 만약 부채 한도의 문제가 풀린다면 채권의 발행은 공급은 공급대로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피벗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좀 없어지는 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채 한도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두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주가가 급등을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는 거죠. 금리는 급락을 하고 주가는 급등을 할까? 만약에 시장이 피벗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펌프질하고 있었던 케이스라면 오히려 반대로 되감기는 가능성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그런 이제 혼란감을 조금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채 한도 문제를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보는 거는 이 앞단에서는 과연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까. 네.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저도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게,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군대나 이런 데서 보면은 누구도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쪽이,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 안 하면 너무 큰일이거든요. 근데 다만 저만 안 할 거거든요. 모두가 안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나중에 어이없이 지나가면서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간간히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터지면 너무 크리티컬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양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저쪽이 양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쪽은 뭐라고 생각하면 제가 양보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벼랑 끝에서 주는 불안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앞단에서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풀려나왔을 때 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TGA가 그냥 재무부 일반 계정, 그러니까 네. 트레저리 어카운트예요. 예. 제너럴 어카운트죠. 어카운트예요. 그냥 일반 계정이니까 쉽게 가면 재무부 예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돈 필요할 때 돈 빼쓰는 통장이고 그게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예, 많이 줄어가지고 1,000억 불까지도 줄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다시 들어와서 2,000억 세금 들어와서 정도. 예, 다시 예,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았는데 줄었으니 이게 제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장이 오링난 거죠. 죄송합니다. 통장이 제로가 되면 예, 통장이 제로가 되면 네. 공무원들 돈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일컬어 우리가 정부 폐쇄 셧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그 TJ를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네네. 설명하고 닥터님 나왔습니다. 말씀 옐로 카드 고운 말 우리말 쓰시길 바랄게요. 제가 네. 조금만 그래서 부채 한도 문제 이제 그 정도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는 결국엔 호재다. 결국엔 이벤추얼리 호재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다른 로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는 팩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되어 있는 미래라는 건 뭐냐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 팩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정 지출을 그만큼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음. 만약 코로나 같은 게 또 터지면 그만큼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부채가 굉장히 많이 차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또 하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쓰거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쓰거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받은 시중은행이 유동성을 대출이라는 형태로 팽창해서 뿜어주거나 세 가지거든요. 정부는 지금 발목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중앙은행은 긴축을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뭐 피벗 다 기대하지만 은행은 지금 은행 리스크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융안정 보고서 아마 먼저 다 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아마 저기 보신 것처럼 그 시니어 론 오피서들 그 설문조사한 거 보면은 대출에 대한 태도가 경색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미국의 은행 대출이 조금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 사이드에선 정부, 통화 사이드에선 은행, 네. 그럼 가운데 중앙은행이 남는데 중앙은행도 만약에 셋이 동시에 묶이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돈 풀기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긴축적으로 바뀌게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역설적으로 네. 이 은행이 돈을 풀기는 지금 쉽진 않을 것 같고 정부는 재정 부채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는 피벗을 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생각인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여기서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좀 미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후행적으로 내지는 이제 조금 느리게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약하게 반응을 해준다면 네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유동성 우리가 기대하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좀 우리가 변동성이 늘어나는 그런 이슈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옵니다. 최근에 네. 그 미국 시장을 보면서 재미나게 이제 옆에 있는 구경꾼으로서 보면 재미난 게 채권 시장하고 연준하고 싸우는 느낌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침체 분명 와. 왜냐하면 이제 우리 페드워치 같은 거 보면 12월 달에 최소 2번에서 4번 정도는 금리 내릴 거라고 1년 안에. 네네.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이죠. 네네. 12월 달 기준이네요. 네. 1년이 아니고. 그렇게 보잖아요. 네. 페드워치가 그렇게 보는데 블러드도 그렇고 엊그저께 얘기했던 그 연준 이사도 새로 부임한 연준 이사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뭐 지금 이렇게 긴축 정책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거고 그다음에 고용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소비도 잘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거고 채권 시장이 그 가격 매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금리로 네.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 편들기보다도 너무나 다 대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편을 들기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배울 때 Don't Fight the Fed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Fight the Fed지 않습니까? 그렇지. 연준 정도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작년에 1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흐름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작년 초에 금리 여기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고요. 네. CME 페드 와치에서도
2%까지 올릴 확률은 제로였어요. 음. 4번 올릴 확률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4번이라고 하면 1%대. 네. 2%도 네, 0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6월 달에는 작년 여름 6월 달에는 연준에서 이제 그 3.25까지 올릴 확률이 정말 낮았지만 많이 가면 3.25 이거 봤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8월에 이제 저 파월 의장이 저 잭슨홀에서 한번 협박했지 않습니까? 네. 4% 받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5%를 보는 사람은 제로였어요. 네. 11월 달에 이제 5%를 좀 넘게 보기 시작을 했었죠. 그다음에 그쵸. 12월 달, 1월 달에 이제 어디까지 보냐면 노랜딩 얘기 나오면서 6%도 6%. 확률이 잠깐 찍히긴 했지만 시장에서 바라봤었던 거는 항상 올해 1월 달에 노랜딩 시나리오 제외하면은 시장에서 바라봤었던 것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적어도 연준이 그렇게 못 갈 거야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16년도가 기억이 나요. 16년도 1, 2월 달에 연준이 4번 금리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16년 내내. 그때 페드 와치에서 너넨 금리 인상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연내 금리 인상 쉽지 않을걸? 많이 해야 한 번? 근데 페드 와치가 맞았죠. 연준이 그렇게 못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연준이 계속 맞았고 그렇죠. 페드 와치가 계속 틀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네. 다른 분은 대답해 주지 못할 내용을 한번 예. 어려운 거 여쭤보고 물으셔야 싶어요. 돼요. 뭐냐면 이거는 공부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과거 몇 년 전에는 자경단이라고 아, 네. 표현되는 채권이 네. 자경단을 형성해서 네네. 자기네가 뭐 경기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고 맞추고 우리가 길을 만든다라는 네.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한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동안엔 잘 맞아왔잖아요. 네. 걔는. 근데 지금 사실 이번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완전히 떡이 되고 있는 건데 네네. 왜 지금 채권이 이렇게 강력한 자기 주장을 하게 됐는지 그 자경단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라는 개념은 재정 지출을 방만하게 했었을 때는 국채를 매도하면서 그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 재정 국채 재정을 방만하게 가져가는 그 정부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려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자경단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많이 실종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걸로 보복을 해버리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실종이 돼 있었고 자경단이 준동을 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릴 때마다 양쪽 하나로 진압을 해버리니까 이 자경단. 그러니까 자경단도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내려가는 것이라는 의뢰껏 그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 자경단이 눌려왔었던 경험들이 지난 십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을 제외하고는 자경단이 세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조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자경단이 앞으로는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통화 정책이 연준이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게 남아 있다라면은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이 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자경단의 금리 올라오는 걸 누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80년대 봤었던 이제 그런 자경단 이런 존재들의 준동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경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향후에는 우리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 부채도 워낙에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일반적으로 재정 부채가 심각해지면 금리가 올라가요. 교과서에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재정 부채가 올라가면은 이 부채를 갖다 어떻게든 누리려고 양쪽 하나를 해서 국채를 사들이니까 금리를 눌러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봤을 때 지난 십몇 년 동안의 흐름이 되게 이례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지 못했었던 디플레이션의 흐름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네. 그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이유가 부채의 늪 때문에 그러냐, 만성적인 수요 부족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이게 세계화의 영향 때문에 나타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행운이었냐. 그걸 이제 뭐 구타트 같은 사람들은 이건 세계화의 큰 행운이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들어온 걸 뭘로 설명할 거냐. 이제 만약 이 판으로 가게 되면은 자경단 아마 앞으로 수시로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제가 뭐 잘 못 이해하고 있던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네네. 인플레이션이 네. 지난 20년간 행운이었다. 그런 관점도 있고 아니라는 관점인데 우리 오건영 우리 팀장님의 관점 궁금합니다. 이게 그 인구 대역전이라고 찰스 구타트 그 사람이 이제 BOE 옛날에 위원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책을 한 서너 번 봤거든요.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논리를 갖고 와서 붙잖아요. 한마디도 못하고 질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탄탄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사람의 주장이 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제 박 부장님하고 한번 제가 좀 제 고민을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언제쯤 이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올 것인가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한테도 언제쯤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주식 사서 피벗 할 거니까 그런 다음에 주식하고 주가 오르고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되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려오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지만 내려오는 속도 이상으로 저는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내려오면 영원히 사라질까? 아니면은 언제든지 재발하는 문제를 만들어낼까? 이제 그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고질병이 돼버리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시간대 소비자 네. 물가 지수, 지수 1년 기대치가 1년 기대치 네. 올라오는 거, 네. 다시 5년이 5년 올랐죠, 기대치도 올라오고, 5년 둘다 1년 기대치는 살짝 내려왔죠. 떨어졌고. 예. 근데 뭐 1%나 올라오고 0.9 그렇죠. 빠진 예, 거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올라 예. 있는 상태죠. 네. 저는 5년 기대치 올라오는 거 보면서 다시 느낀 거죠. 이게 진짜 탄력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요번에 물가지수 보면서 이 평가가 이렇게 나눠요. 물가지수가 이제 조금 약간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고차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서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거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을 빼버리면 별거 없다. 이번에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확실히 드러났어. 슈퍼코어도 둔화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내려오면 끝났어. 게임 끝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일단 두 가지 답은 첫 번째는 2%까지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고 네. 두 번째는 중고차 가격이 다시 올라왔다는 걸 보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게 올라와서 다행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두더지 잡기처럼 얘 때리고 주저앉은 줄 알고 얘를 때리고 왔더니 얘가 튀어나오는 건지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락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곳들이 있대요. 음. 근데 이제 왜 주택 가격이 반등하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 기존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곳이 있답니다. 네. 매물이 없답니다. 그럼 주택을 못 지어서 신규 주택이 주택을 짓는 거고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분들이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받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7%, 8% 이렇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근데 30년 모기지금리 그렇죠. 6.45%. 예, 6.5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보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30년 모기지 받은 게 30년 고정으로 2%예요. 그렇지. 이 2% 3%. 대출은 음. 저한테는 소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대출 갚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갚을 필요가 없죠. 이 대출은 되게 소중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엄청 소중하죠. 그러면 크게 문제가 금리가 오르더라도 2% 금리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버텨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는 게 퍼스트 리퍼블릭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금리로 모기지 대출해줬다가 지금 흔들린 거지 않습니까? 네. 시가 평가가 안 된다 뿐이지 이걸 갖다가 뭐라고 전략적 옵션이라고 했나요? 그걸로 해서 팔려고 하니까 헐값이 돼 있는 거를 시가 평가를 거기서 본 거지 않습니까? 국채 가격이 나오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또 피벗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탄탄하게 잘 버틴대요. 그럼 임대료가 떨어져 내려올 줄 알고 그럼 물가가 안정되면 피벗 할 줄 알고 집값이 다시 오르면 임대료가 의미 있게 떨어질까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미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죠. 지금 수능 시험 2달 남았는데 오늘부터 놀면 점수가 그만큼 나올까? 오늘 보니까 지금 점수가 나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예를 들어. 근데 2달 후에 제가 오늘부터 계속 놀아제끼면 2달 후에 그 점수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긴축에 대해서 지금의 위력으로 긴축을 했었을 때 그걸 잡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저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한 게 닌자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닌자론? 닌자? 예, 닌자. 그 NINJA인데 네. 그 닌자론이 예전에 2007년도 8년도에 유명했던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 인컴, 노 잡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하나씩 딴 거예요. 노 인컴 그러니까 닌자거든요. 소득이 없고 자산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중고차 시장에 있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 대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이미 일어났대요. 과거형이죠. 그러면 이 대출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중고차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화되는 거죠. 집값 빠지는 거 똑같지 않나요?
그 우리는 중고차 가격 빠지는 거 기다리지 않나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야 되니까. 근데 중고차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주택 가격 빠지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서 행복할 것 같잖아요. 주택 가격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자산 가격과 인플레이션과 이 긴축이라는 게 너무 이제 오랫동안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발칙한 상상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소급여로 돈을 버는 거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하고 주식을 해서 주식으로 이익이 나는 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자산소득인 거고 네. 하나는 급여소득인 거고 이 두 가지를 보면 급여소득은 이걸 갖고서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식으로 뭐 이렇게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수익이 나거나 이게 그만큼 소득으로 소비로 연결되기 쉽지 않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는 항구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얘는 네. 항구적인 거고. 그러니까 항구적이란 말이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속 가능한 거고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계속해서 이만큼 번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람의 인식인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자산 시장이 계속 오랫동안 뜨거우면 10년, 20년 뜨거우면 그럼 얘도 10년, 20년 번 거잖아요. 그럼 10년, 20년 벌 거지 않습니까? 네. 급여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인식이 사람들 생각이. 그렇죠. 예. 그러면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소비로 연결이 안 되고 임금의 인상은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물가를 자극합니다. 이제 보통 이게 인식이잖아요. 근데 자산 가격도 오랫동안 올라가고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만약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자산 가격이 오른 게 소비를 건드리고 소비가 좋아지는 게 물가를 건드릴 수 있지 않냐. 그럼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다이렉트로 자극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차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의 인플레이션이나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던 것들이 네네.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들, 이게 지금 연준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돼 있다면 네.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을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산 가격이라는 게 부채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상당히 블라드가 답답해하는 것처럼 미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미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치료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거든요. 고질병의 핵심은 치료도 어렵지만 치료가 되더라도 재발하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가를 눌러놨다가 또 한 번 튀고 눌러놨는데 또 튀고 눌러놨는데 또 튀고 70년대가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1970년대도 계속 높은 게 아니라 눌렀더니 튀고 눌렀더니 튀고 눌렀더니 튀고 이걸 갖다가 볼커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대수술을 하면서 그 시제를 말려버렸던 겁니다. 거대한 침체를 만들면서. 그러면은 연준도 이걸 고질병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고질병의 치료는 결국엔 대수술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피벗, 내년까지 200bp 이하는 그런 피벗은 조금 앞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다만 물가를 갖다가 확 잡아내릴 정도의 과감한 긴축,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머뭇거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과 시중은행이 동시에 긴축적으로 들어올 때 중앙은행까지도 과감한 긴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시장이 사면초가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물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고질병이 될 수 있냐. 사실 그 얘기거든요. 네. 저는 이게 연준이 머뭇거리고 시장이 이 말을 계속해서 안 듣고 이러면 그럴 공산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지금 이번 경기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사실은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마치 교과서적으로 시중에 한 뭐 1년이나 2년 안에 보통 이제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미국 경기는 침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뜨겁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하나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산 효과. 코로나 때 돈 벌었던 사람 주머니가 아직 안 털렸어요.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은 국채에서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지 대형은행 기준으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금 금리를 0. 몇 프로 주잖아요. 네. 금리를 적게 주니까 앞으로 이제 뱅크런 사태 이후에 대출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진다고는 하지만 이게 대출 감소로 전혀 이어지지 않으니 그동안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불경기가 와 했는데 여전히 불경기가 안 오고 있는 상황 아니냐. 네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미국 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미스매치가 난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침체를 얘기하나 실제로 미국의 현재 상황들은 침체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네.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했었던 그 학자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불황을 부른다는 거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 줘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높으니까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가장 큰 이슈는 그거거든요. 은행이 캐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금을 굳이 안 받아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라는 것에 갖고 있는 패단이라기보다는 그 위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연준이 이런 거죠.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있으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죠. 오늘 600억 달러 채권 살게, 장기채 살게. 그 순간 이제 입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돈을 찍어서 입금해 주는 거고 그 사람이 채권을 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00억 달러라는 돈이 시중에 풀려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증권사나 아니면 그 프라이머리 딜러는 그걸 가지고 무언가 자산을 사거나 무언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자산을 살면서 그 돈을 또 중국한테 줬을 거지 않습니까? 그 돈이 예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예금을 폭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지난달에 나와서 제가 보여드릴 때 예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대출이 안 늘어난 그림을 그렇죠. 보여드렸잖아요. 예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겠죠.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저는 저기 마이클 바나 지금 요번에 저 상원 하원에서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연설하거든요. 연설하죠. 네. 그 증언하거든요. 그거랑 그분이랑 이분 이전에 랜드 콜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공화당 출신으로 이제 규제하는 데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규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막 이제 이런 분위기로 몰아갔는데 얼마 전에 이틀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은행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예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된 것 같다.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은행들 중에 털리는 은행들을 보면 예금자 보호 한도 넘는 예금이 많은 은행들이 털려요. 예금자 보호 한도 이내에 있으면 굳이 저기 이렇게 오픈런이 아니라 법인 자금 예. 많이 빠졌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SVB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그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 70%가 그 굉장히 우수 고객들 자금인데 그분들이 금리 차 이런 거 한동안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작은 은행들, 꽤 큰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금이 되게 절실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게 예금을 땡기더라도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현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대출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금을 땡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죠. 그리고 지준 금액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금을 땡길 수밖에 없는데 너도 나도 땡기려고 하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죠. 네. 실제로 보면은 SVB 같은 그런 지방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좀 많이 뛰었어요. 네.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은행들도 지금 2% 3%씩 예금을 줘요. 지금 금리 꽤 많이 올랐거든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금리가 좀 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예금을 땡겨놨는데 이 예금이 대출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출을 못 해주면 그래도 현금 갖고 있으니까 괜찮잖아. 예금 이자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MMF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MMF를 본 거거든요. MMF가 지금 수익률이 5%가 넘어요. 여갈피만 봐도 5% 나오잖아요. 여갈피 금리가 5.05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하나만. 예. 금융기관들이 고객들한테 돈 받아갖고 여갈피 지금 넣어놔가지고 차익 따먹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여갈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MMF 중에서 우량형, 정부형 MMF 이런 쪽에서 넣을 수가 있고 그게 기관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여갈피도 되게 좀 여갈피로만 몰릴 수밖에 없고 MMF도 힘들어진 게 TV를 한 달짜리를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서우니까. 네. 엑스데이트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금리가 무서워가지고 3%대까지 떨어져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갈피에다 밀어놓는데 이것도 한도가 있으니까 네. 이제 굉장히 신경이 복잡해지니까 3개월, 6개월짜리 막 밀려가니까 한 달짜리는 띄고 나머지 눌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돌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기 금리가 지금 결국에는 지준 금액이 풍부할 때는 그 문제가 없었는데
지준 금액이 지금 아직도 양적 긴축도 같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준 금액이 빠르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아직 봐도 많던데 대형은행은 많아요. 근데 그게 평균에 오릅니다. 작은 중소형은행들은 지준금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이쪽은 대출은 못 해주는데 높은 예금 금리를 받아서 대출 못 해주면 수익성이 망가집니다. 그러죠. 그럼 사실상 사형 선고거든요. 그렇죠. 역멀티플이 붙어지면서 주저앉아 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일부 우량 고객한테 하는 대출 제외하면은 상당히 많이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저기 카시카리라고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사람 천재예요. 이분이 사실은 저 옛날 자료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금융위기 때 이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메릴린치 인수하라고 하고 리먼 브로더스 파산 처리하는 거 그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모여가지고 막 회의할 때 그때 이제 가이스너라는 사람이 재무장관이었어요. 가이트너. 네, 네. 가이트너. 그 사람 바로 밑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 사람이 카시카리예요. 네. 네. 근데 이 카시카리가 지금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빨리 잡아야 된다고.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냐 이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딱 하니까 딱 답이 그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래 유지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계속 긴축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 금리는 높은데 그렇지. 이렇게 높으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실물 경제가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장기 금리가 눌려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굉장히 오래 가버리면 네. 그럼 진짜 은행 위기 온다. 그렇지. 이 얘기한 거. 저는 그 얘기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말빨이 그러니까 말빨이 아니라 뭐 이 로직이 오건영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똑같은데. 아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뭐가 문제예요? 내지는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면 뭐가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가겠네요. 그럼 피벗이 늦어지나요? 이런 상상만 하는데 그 사람은 바라보는 게 지금의 은행 위기의 핵심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오래 갔기 때문에 이렇게 터진 거고 지금도 이거 못 잡으면 더 가니까 그럴 때는 진짜 큰 은행들도 위험하다라고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랜드펄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금자 보호가 없는 은행들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랜드코스 얘기가 그죠.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결국엔 거기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중소형 은행들 병합하고 합병에 되게 오픈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연준이? 지난번에 연준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뭐 14,000개가 4,000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게 일어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뭐 그게 뭐 대수냐. 약간 그런 톤이 그런 있던데요. 느낌이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SNL 사태나 이제 80년대 후반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은행도 파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그렇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모든 은행을 살릴 방법은 없거든요. 은행 몇 개가 파산을 해도 시장에 크게 안 흔들리는구나라는 믿음을 주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해도 시장이 이랬잖아요. 네. 근데 다들 막 은행 하나 파산할 때 막 난리가 날 것 같으면 그때는 은행이 계속 파산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실물 경제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 굉장히 순식간에 막아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있냐면 아니 뭐 파산해도 사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은행 위기에 대해서 되게 공포감을 느끼거나 그러시는 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은행 위기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보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오늘 몇 명이죠? 코로나 확진자. 모르죠. 모르죠. 저 안 보잖아요. 옛날에 그것만 봤지 않습니까? 그 채권 시장에 영향 줬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SVB 은행이나 이런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는 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때 시행을 하겠죠. 민감할 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든지 좀 살리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풀려나가면 그때부터 하나씩 죽이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은행권의 구조조정은 중소형 은행권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타날 텐데 다만 그 시기를 한 번에 확 죽이느냐 그게 아니라 넓게 퍼뜨려가지고 조금씩 죽여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느냐 저는 이제 후자를 통해 가지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쓰게 될 거예요. 그걸 연준이 얘기하는 그게 연착륙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시계열을 이렇게만 바라보면은 큰일이야라고 보지만 이걸 시계열을 이렇게 넓게 뻗들이면서 스캐터링을 해버리면 이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도 그래서 이게
하드한 게 아니라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아예 그냥 그 얘기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 애들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분이 본인 얘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3월달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얘기했다 혼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nyway 이거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생각을 해보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는 게 지금은 큰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건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돼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게 더 큰 문제를 좀 불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쪽에다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너무 크게 다치지 않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걸 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거의 시간 마지막 질문. 예. 지금 금리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미국 금리가 보시기에? 저는 지금은 많이는 안 높은 것 같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 기준으로 그런 거 아니 같고요. 기준 금리는? 아 기준금리요? 네. 기준금리는 저는 뭐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네. 뭐 많이 올려야 한 번.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은행 사이드에서의 긴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던졌거든요. 네. 아마 이제 다음 거 또 보려고 하겠죠. 일단은 6월달은 포우즈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그럼 피벗이 언제냐? 저는 피벗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에서 막혀버리면 연준이라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피벗하냐 이것보다는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부응시켜주면은 이게 피벗이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깨어날 수가 그렇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것 봐라. 너네는 우리한테 이길 수 없어. 이걸 인식시켜주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은 느린 피벗이 올 것 같고요.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은 약한 피벗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내년 11월까지 2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보다는 느릴 것 같고요. 그 폭보다는 좀 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현재로서는 그 정도 뷰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